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의 신경전이 날이 갈수록 가열되고 있죠. 부산에서 열린 두 번째 합동연설회에서도 문자 논란을 두고 공방이 불을 붙었습니다. 또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는 당대표 연임 도전을 선언하며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강조했습니다. 여야 전당대회 상황과 정치권 소식,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 이슈 태그 두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 태그 함께 보시죠. 자, 문자 논란 블랙홀이라고 이름 지어봤습니다. 정말 문자 논란이 끝없다라는 뜻으로 저희가 이름을 지어봤는데 국민의힘 지금 당권 레이스, 김건희 여사 문자 메시지 관련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고 합동연설의 PK에서 진행된 부분에 있어서도 이와 관련해서 계속 충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일단은 뭐 김건희 여사가 지난 총선 직전에 한동훈 위원장에게 보낸 그 사과 문자 메시지를 이 한동훈 위원장이 수용했더라면 총선에서의 결과가 좀 달라질 수 있었지 않느냐, 반전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한동훈 그때 비대위원장이 원톱을 했기 때문에 아마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총선 패배 책임을 조금 부과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예. 좀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 국민들이 상당히 불편하고 국민들이 조금 의안이 벙벙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총선이 지난 지가 벌써 한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총선 백서가 나오질 않은 상태이고요. 아직까지도 전당대회에서는 총선 패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두고 예. 지금 다투고 있는 형태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 총선에서 많이 졌기 때문에 이번 전당대회 화두가 혁신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혁신의 화두 대신에 배신의 화두가 지금 자리 잡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을 지켜보는 당원들의 마음은 정말 너무너무 불편하고 국민의힘 이 보수 지지층들도 그럴 텐데 저는 이 총선 패배의 책임은 예. 위로는 윤석열 대통령부터 밑으로는 일개 우리 일반 당원들까지 모두가 이 총선 패배의 책임을 n분의 1을 다 나눠 가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런 더 이상의 어떤 총선 패배의 책임보다는 조금 미래로 가는 전당대회가 이제 어떻게 보수를 재건하고 혁신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제 다음에 이제 이 정권을 계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좀 더 이제 조금 전향적이고 좀 생산적인 그런 논쟁으로 좀 이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교수님 이게 지금 책임론을 넘어서 뭐 총선 고의 패배에 대한 이야기까지 원희룡 후보는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좀 봐야 되는 겁니까? 어제 그 토론회를 보니까 예. 원희룡 후보가 네거티브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공천을 사적으로 했다, 가족과 예, 상의했다라는 걸 집요하게 이제 한동훈 후보가 따지니까 대답을 안 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하루 만에 또 총선을 고의로 일부러 지려했다. 저건 말이 좀 안 되는 거잖아요. 한동훈 후보가 총선을 져서 한동훈에게 유리할 게 뭐 있습니까? 한동훈 그 당시 비대위원장에게. 그러니까 이 원희룡 후보가 말이 너무 논리적이지가 않아요, 일단. 그래서 일단 그런 점을 지적하고 싶고, 이 문자 논란이 그래도 어제를 좀 기점으로 해가지고 좀 수그러들 줄 알았어요. 근데 수그러들지 않고 지금 뭐 오히려 더 비화하는 느낌인데, 저는 우선 첫째 규명해야 될 게 말이죠. 이게 지금 뭐 당장 규명이 안 되겠죠. 뭐 나중에도 규명이 안 될 공산이 큰데, 이게 왜 이 전당대회 도중에 튀어나왔는가?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죠. 1월 달에 보낸 거니까. 그때 보낸 게 왜 이제 와서 어떤 경로와 어떠한 경위를 통해서 나왔는가가 중요할 것 같아요. 뭐 알 길이 없겠죠. 그건. 아무도 얘기를 안 하니까. 그 얘기를 이제 방송에서 나와서 한 기자가 얘기할 리가 없을 것이고. 그게 일단 궁금하고, 그럼 왜 이게 문자가 나왔느냐? 그럼 이게 김건희 여사 휴대폰에서 문자가 나왔잖아요. 그럼 김건희 여사가 어떻게든 인정을 한 거 아닙니까? 수락을 한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든 언론에 공개해라. 그럼 이게 김건희 여사 혼자서 결정을 했을까? 아니면 누구와 결정을 했을까? 그게 궁금해요. 그게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경로와 경위에 해당하는 것이긴 하겠습니다만, 그게 규명되지 않은 말이죠. 이 문자가 왜 나왔는지에 대한 그 어떤 의도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 의구심은 대단히 그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의구심이 되겠죠. 그게 해명되지 않는 한 어떤 얘기라도 의미가 없어요. 지금 저런 식으로 가면 말이죠. 특히 이 문자에 대해서 전 제 이해가 안 간 논리가, 김건희 여사가 사과하려 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답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과 안 했다. 따라서 그래서 선거에서 졌다. 따라서 한동훈 위원장은 해당 행위를 했다. 이런 식의 논리가 좀 깔려 있잖아요. 전 논리비약도 이런 논리비약이 없는 것 같아요. 얼마나 유치합니까 이게. 선거 패배를 문자를, 물론 제가 봐도 5개나 문자 보냈던데 한 번도 문자 답변 안 한 것도 이해는 안 가긴 해요.
물론 그게 이제 사적인 부분이 들어가면 국정 논의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동훈 후보가 하는데 아니 말로 거기에 대해서 뭐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라는 예. 형식적인 것도 보낼 수 있었는데 제가 볼 때 그건 별로 의미는 없어요. 그러나 그래서 어쨌든 이 지금 논란의 핵심이 본질 많이 벗어나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와서 답변 안 한 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걸 지금 후보들이 물고 늘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특히 원희룡 후보가 정말로 원희룡 후보가 그래도 한때 남원정 그래서 얼마나 소장포였습니까? 어제도 본인도 그런 얘기 하던데 원희룡 후보가 옛날 같지 않다. 제가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진중권 교수가 총선 직후에 김 여사와 직접 57분간 통화를 했다면서 사과를 못한 이유를 자세하게 공개를 했습니다. 김 여사에게 직접 듣기로는 사과를 못한 건 주변 사람들의 강권 때문이지 이게 왜 한동훈 후보 때문이냐 하면서 친윤그룹을 겨냥한 발언을 했는데요. 이 내용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뭐 진중권 교수가 김건희 여사하고는 좀 친분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 아마 지금 이번 그 김건희 여사의 어떤 사과 문자 메시지와 관련해서 전후 맥락을 좀 알기 때문에 예. 본인이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심판관 역할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SNS에 올라온 거 보면 어쨌든 김건희 여사는 5차례 문자 메시지를 보낼 만큼 어떤 사과에 대해서 진정성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정무 라인이든 아니면 주변에 있는 분들이 만류하는 바람에 결국 못하게 됐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결국은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하는 애초부터 사과 의사가 없었던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한동훈 어떤 후보의 손을 좀 들어준 케이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아마 이 진중권 교수가 아마 그런 전후 맥락을 다 얘기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마무리할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저는 지금 이 진중권 교수 어떤 SNS에 어떤 페북에 올린 글들이 아마 저는 그 불에 기름을 부은 역할을 할지 아니면 더 이상의 어떤 사과 어떤 문자 논란을 종식시킬지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전당대 이 상황에 대해서 당원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국민들이 이 상황을 굉장히 조금 좀 민망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더 이상 이런 뭐 논란보다는 이제는 좀 접고 이제는 새롭게 이제 보수에 대한 정사진을 제시하는 그런 전당대회가 돼야 된다 생각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들국화의 그 전인권 가수가 그런 노래 불렀거든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의미가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이 의미가 있는 부분들은 김건희 여사가 보낸 문자의 메시지도 의미가 있고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거기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르게 판단한 부분들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뭐 이 가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진중권 교수가 김 여사와 친분이 있었던 모양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 진 교수는 한 위원장과는 총선 전후 6개월 동안 흔한 안부 문자도 주고받지 않았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발언을 한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그럼 제가 알 길이 없죠. 예. 뭐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진 교수의 그 속내를 알 수는 없는데 예. 전 이제 이런 논란은 보수가 괴멸하기 위한 하나의 전초단계인 것 같아요. 지금 보세요. 지금 문자 논란을 가지고 진 교수까지 참전한 폭이 됐어요. 4월에 총선 끝나고 6월 달에 지금 김건희 여사가 진중권 교수에게 전화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을 지금 이제 진중권 교수가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게 무슨 도움이 될까요? 그러면 한동훈 뭐 후보 편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한동훈 후보와 진중권 교수가 얼마나 가까운지 모르겠습니다만 저걸 이제 공개해가지고 도대체 여권, 특히 보수의 입장에서 볼 때, 특히 중도층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지금 현재 그 여권의 위치나 성찰의 부재라든지 반성의 어떤 그 실종 이런 거. 그러면서 지금 이제 와서 배신자 프레임, 뭐 친윤 대 반윤, 한동훈 후보가 답장 안 해서 졌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전화를 해서 내가 사과하고 싶었는데 친윤이 말려서 못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들입니까? 아니, 사과하고 싶으면 사과하는 거죠. 대통령과 상의해가지고. 친윤들에게 그렇게 휘둘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이해가 안 가요.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경로와 경위도 알 길이 없고 왜 김건희 여사가 진중권 교수에게 전화했는지도 모르겠고 진중권 교수는 왜 이제 와서 또 그걸 공개했느냐. 물론 평론의 관점에서 얘기할 수 있죠. 분석할 수 있는데 그 분석이 뭐가 의미가 있겠어요. 지금 전당대회가 지금 치러지고 있는데 도대체가 아까 우리 김 교수가 잘 얘기한 것처럼 반성이나 성찰이나 지금 한동훈 후보가 얘기했던 수직적 당정 관계의 변화라든지 그리고 해병대 특검을 수정 제한하자 이런 것들에 대한 논란 이런 게 별로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제 토론해야 되는 거 아니었어요? 해병대원의 순직에 대해서 민주당의 특검이 특검 추천의 주체가 과도하니까 이거 하자. 그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죠. 어제 같은 경우. 어제 그 얘기 거의 안 나왔어요. 오늘도 여전히 또 그 문자 논란이 연장이고. 예. 그래서 진짜 지금 이걸 보면은 제가 객관적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보수가 몰락하고 있다 진짜. 이거 이러다 지금 보수가 몰락하고 점점 그러면 진보라는 이 민주당은 점점 더 과도하게 입법 폭주할 거예요. 좀 그런 점에서 이 새도 그렇고 비행기도 그렇고 말이죠. 날개 양날개가 튼튼해서 더 멀리 가고 높이 갑니다. 근데 지금 이 보수가 너무 저런 모양을 보이니까 민주당이 과도한 행태를 보이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이제 곧 전당대회가 치러질 텐데 지금 이 시점에 있는 여론조사 결과도 보면서 저희 이야기를 좀 해보죠. 화면을 먼저 좀 보여주실까요?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 보시면 이제 4명 후보가 있고 저 오른쪽 끝에 가장 높게 치솟아 있는 한동훈 후보입니다. 61%.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당대표 적합도를 물어보았을 때 엠브레인 퍼블릭 조사에 따른 결과입니다. 물론 뭐 여론조사라는 것이 변하기도 하는 내용이지만 저희가 지금까지 많은 여론조사를 봤지만 여론조사들마다 한동훈 후보가 가장 높았던 것은 사실이고 차이가 컸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논란이 있는 와중에도 지금도 가장 높게 있는 것도 지금으로 보여지는 현상인데 앞으로도 이 그래프 끝까지 진행이 되겠습니까? 일단은 뭐 전당대회 시작하기 전후에 예. 그때 의대한이라고 해서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이라는 그 대세론이 조금 형성이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한 2차례 정도 여론조사 있었는데 오히려 지금 김건희 여사의 어떤 문자 메시지가 나오고 난 이후에 더 올라가는 현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예. 이것은 결국은 어떤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한동훈 후보에 대한 당원들의 표심이 전혀 흔들리지 않고 있다. 특히 보면 어쨌든 그 한동훈 위원장이 보면 지난 총선 때 어쨌든 굉장히 한 3개월 정도 이 비대위원장을 하면서 굉장히 좀 압축적인 그런 전국적 인지도를 좀 높인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아마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총선 패배 책임을 계속적으로 묻고 있는데 예. 아마 당원들은 그래도 한동훈 위원장이 그때 당시에 원톱으로서 마지막 날 탈진해서 유세를 못할 만큼 할 만큼은 다 했다. 그렇기 때문에 오롯이 한동훈 후보에게만 총선 패배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두 번째는 아마 이번 총선 패배를 전후로 해서 임기 반환점을 돌고 있는 어떤 윤석열 대통령실 용산하고는 나름대로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좀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진정 어린 그 고언을 할 수 있는 대표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수직적 관계 또는 당정 일체를 주장하고 있는 다른 후보들과는 조금 한동훈 후보가 좀 차별성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이런 기조들이 계속적으로 조금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수많은 뭐 방송이나 평론가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켜봐야 된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런데 사실 이런 조사 결과를 보면 한동훈 후보가 압도적으로 높은 결과가 나오는 것들 어떻게 좀 이게 끝날 때까지 진행될 거라고 교수께서는 보시는지요? 제가 볼 때는요 예. 끝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그렇습니까?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지금 여러 논란이 있고 한동훈 후보가 무슨 저기 답장을 안 하고 뭐 2조 심판론, 뭐 2조 심판론은 제가 봐도 그 당시 전략으로서는 썩 그 좋은 전략은 아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음에 정권을 재창출하는데 한동훈만한 사람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보수층들이. 예, 그래서 아마 지금 여러 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특히 영남 당원들이 80%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한 이유가 저렇게 지지율이 높게 나온 이유가 영남 당원들도 역시 보수의 정권 재창출 위해서 한동훈 후보가 필요하다고 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지난번에 얘기했던 한동훈 후보가 얘기했던 뭐 수평적 당정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필요를 느끼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을 너무 지금 다른 후보들이 간과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한동훈 후보가 이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제 마지막 변수가 있어요. 예. 뭐죠? 권력이 살아있는 권력, 그것도 임기가 거의 3년 가까이 남은 권력이 작정을 하고 무슨 수를 또 낸다면 그게 어떻게 한동훈 후보에게 그 네거티브로 작용할지 이건 하나의 변수일 겁니다 아마. 이게 임기가 1년밖에 안 남은 그런 짧은 권력이 아니거든요. 예. 아직도 살아있는 권력이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경험을 몇 번 봤잖아요. 뭡니까 이준석 대표 나갔고 퇴출됐고 나경원 그 당시 작년이죠. 전당대회 때 결국 배제되고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권력 입장에서 어떤 수단을 강구한다면 또 어떻게 될까. 그런 변수만 배제한다면 뭐 전 결선까지 안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거티브 기전을 격화하고 있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상황인데 전당대회 이후에도 당은 계속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좀 봉합될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슈 태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 태그 먹사니즘 출사표입니다. 이번에는 민주당 전당대회 이야기도 좀 해보죠. 이재명 전 대표가 당대표 연임 도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먹사니즘이 유일한 이데올로기다. 먹고 사는 문제를 먼저 해결하겠다. 민생경제 방점을 찍었습니다. 이 전 대표의 출마 선언 어떻게 보셨는지요? 일단은 뭐 오늘 대선 출정식 또는 뭐 대선 출마 선언문을 할 정도로 뭐 그런 평가를 받았는데요. 예. 저는 어쨌든 그 전체적인 거 보면 당헌 당규를 개정하면서까지 이번에 당대표 연임을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어쨌든 본인에게는 가장 큰 사법 리스크가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이 아마 당대표로 하는 그 직이 꼭 필요하지 않았나. 근데 그것을 아무래도 좀 적당하게 명분 있게 조금 포장하려면 아무래도 본인이 좀 대한민국 위기를 진단하고 조금 뭐 민생을 강조하는 그런 부분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 그 출마 선언문 중에 보면 항상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그 기본 사회, 기본 소득 시리즈가 나오는데 저는 그것이 과연 지금 가장 이 이재명 대표 앞으로 내세우는 경제 정책일까? 과거 문재인 정부 때도 보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라는 걸 했는데 그때도 그게 실패했거든요. 저는 지금 기본소득처럼 만약에 민생회복지원금처럼 한 25만 원 정도를 나눠서 줘서 경제가 회복되고 경제 발전할 것 같으면 그 대통령께서 얘기한 것처럼 1억을 주든 100억을 주면 더 수십 배, 수백 배 더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은 본인이 다음에 2027년 대선 때 가서 또는 본인이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하면 되는 거고요. 지금은 윤 정부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국회 역할, 특히 야당의 협치를 하려고 하는 노력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발목 잡고 하루 오늘은 특검, 내일은 다시 뭐 탄핵 이런 때 할 게 아니라 지금 총선 민의에서 드러났던 것처럼 민주당이 어떤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법안들이 좀 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아마 연임에 도전하면서 사실상 그런 부분들이 확정이 된다면 아마 탄핵으로 가는 국회 또는 특검으로 하는 국회가 아니고 정말 민생을 살리는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중심으로 좀 협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이 전 대표의 민생 중심 출마 선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연임에 도전한단 말이 꽤 거슬리게 들리네요. 연임에 도전이 아니라 연임 확실합니다. 그냥 뭐 도전하는 건 아니고. 예. 그 뭐 이게 여담이고 먹사니즘이라는 말이 전 무슨 영어인 줄 알았어요. 무슨 먹사니즘, 먹고 사는 뭐 이데올로기 이런 얘기 같은데.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이제 또 이제 그 기본소득, 기본 이제 시리즈 가지고 뭔가 정체성을 강화해 왔는데 먹사니즘이 또 이제 얼마나 회자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역시 이재명 대표는 재판 리스크입니다. 재판 리스크가 이제 사법 리스크라고 얘기하는 그게 이제 9월인가 10월달에 1심이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공직선거법에 관련된 거. 그 뭡니까 위증교사 의혹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이죠. 그 결과가 이제 어떻게 나오냐가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뭐 그게 만약에 무죄로 나온다면은 뭐 이재명 대표는 그 야권에서는 뭐 누구와 감히 쳐다볼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뭐 누가 다 얘기하는 거고. 저는 좀 하나 좀 첨언하고 싶은 게 이번에 이재명 대표의 그 연임은 확실히 합니다만 최고위원회 도전한 분들이 나 뜨거운 그 아부 발언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그 전현희 의원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수석 변호인이라고. 아니 뭐 최고위원 나간 사람이 당대표의 변호인이 말이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좀 아부도 충성도 좋지만 좀 적당히 했으면 좋겠어요. 적당히 진짜. 사람들이 보고 있다고요. 제가 그 말씀을 가름하겠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쓴소리도 좀 해주셨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 또 앞으로의 행보도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민주당 최고위 회의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해서 이제 이모 씨 녹취 공개를 했고 지금 그게 지금 사실 언론에서 가장 많이 쓰고 또 회자가 되는 내용이거든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일단 뭐 공수처에서 아마 수사 중이기 때문에 그 사실관계 특히 아마 거기 이모 씨 같은 경우에는 그 녹취록에 등장한 이모 씨가 상당히 좀 자기 과시하고 과장했다는 그런 허풍을 떨었다는 그런 평가도 좀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임성근 전 사단장의 어떤 골프 회동을 주선을 했는데 그게 되질 않았고요. 그 녹취록에 등장하는 다른 내용 중에 하나 보면 본인이 어떤 경찰관을 승진시키려고 했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굉장히 조금 허풍을 떨고 자기 가시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다만 중요한 거는 김건희 여사하고의 친분관계 굉장히 조금 그동안에도 굉장히 주변에 자랑해 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아마 지금 임성근 전 사단장 같은 경우는 이모 씨가 금융로비한 거에 대해서는 이모 씨를 전혀 알지도 못하고 만난 적도 없다고 하지만 저는 이 부분은
이거는 그냥 다 이렇게 금방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최근에 보면 어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어떤 재판에서도 보면 대통령과 어떤 국방부 장관 또는 대통령과 나머지 우리 그 차관이 이렇게 통화했던 내용들이 다 공개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폰도 공개가 돼 있고 또 진중권 교수하고 통화했던 김건희 여사의 개인 폰도 다 공개가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모 씨라는 분이 김건희 여사하고 통화한 내용이 혹시 있거나 예. 아니면은 뭐 다른 형태로 뭐 대통령과 통화 내용이 나오거나 아니 임성근 전 사단장의 또 통화 내용이 나오면 아마 공수처에서 한번 통화 기록 정도는 파악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 통화 기록에 만약에 어떤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은 모르겠지만 그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공수처에서 앞으로 좀 수사를 통해서 아마 예. CCTV를 좀 가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민주당은 강하게 목소리 내고 있고 이 구명 로비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 밝힌 상황입니다. 의견 좀 듣겠습니다. 근데 이 사건의 이제 본질이 대통령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느냐의 여부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고 여권의 입장은 그렇지 않다. 이 사건의 본질은 그 박정훈 대령이 예. 국방부 장관의 정당한 지시에도 불구하고 이첩보리 지시를 어겼다. 이러면 항명이다. 네. 이게 지금 여당과 야당의 전혀 다른 관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사건을 보는 이 프레임의 차이란 말이죠. 그런 와중에 지금 저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임성근 사단장은 전혀 모른다고 하니까 알 길이 없죠. 양쪽의 주장이 다르니까 알 길이 없는데 뭐 이것도 결국 수사로 이제 규명돼야 될 겁니다. 뭐 특검으로 갈지 아니면 공수처 수사로 이제 규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간에 지금 이거는 자꾸 얘기가 나오고 있는 대통령의 수사 외압 의혹. 예. 왜 자꾸만 이 그 뭐라고 그럴까요? 무게를 더하는 이런 사건이 될 수 있어요. 단지 이제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니까 진실 공방의 차원이니까 말이죠. 일단 저 수사를 규명을 한 다음에 갈 수가 있고 저 부분 가지고 전혀 얘기할 수가 없다. 당연히 민주당으로서는 이게 말하자면은 윤 대통령의 어떤 외압의 실체가 드러난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겠죠. 뭐 임성근 사단장은 그런 적이 없다고 얘기하니까 그리고 이 씨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단정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조심하십시오.